한 사람은 똑같은 업무를 3시간 만에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어떤 업무를 이틀, 3일이 걸릴 수도 있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팀에서 누구 속도에 맞춰야 하는 거죠? 팀 내에 미묘한 불신이 남습니다. 보면 놀고 있거든요. AI를 잘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같이 일해야 되지? 이게 사실 팀 내 관계의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팀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개인 차원에서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도 전체 팀 성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사민 기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HR 전문가분들을 모시면서 AI가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또 어떻게 혁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했었죠. 이번에는 SK 아카데미의 배수정 RF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 인사이트를 더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이중학 동국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중학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듣기도 했지만 정말 국내 HR 최고 전문가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슬쩍 링크드인을 봤더니 생성형 AI에 정말 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GenAI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접근을 했고요. 한 23년 말쯤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쓰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 분들한테도 열심히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 조직으로 확산시키고 하다 보니까 AI를 많이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그리고 쓰더라도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속도도 달라지고 기대하는 바도 다르고 팀 내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팀 내에서 서로 의미하는 게 달라지고 초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쟤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쟤는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같은 점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GenAI가 어떻게 팀 차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지 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한 HR 시스템 개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HR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한 프로젝트에 붙었습니다. 피플 애널리스트, 혹은 HR 담당자, 데이터 엔지니어, UI UX 엔지니어,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각 PM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각자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고 누군가 그 역할을 조율해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 하나를 도출하는데도 몇 주씩 걸렸고요. 상대방이 사실 뭘 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팀이라고 표현하기엔 약간 일을 할 때 서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습니다. 하나의 그 시스템을 개발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AI가 들어오면서 이 판이 아주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 AI가 모든 역할에 초벌 작업을 해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빠르게 어떤 초안을 만들어주는데 AI가 탁월하다 보니까 빠르게 나온 초안을 보면서 개발자든 HR이든 우리가 어떤 걸 만들려고 했었지? 라고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개발자가 어떤 기능을 만들 때 내가 생각한 기능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사실 담당자 입장에선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웹사이트라도 초안 같은 걸 만들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게 이런 거야 혹은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AI 에이전트로 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과거에는 마케팅 임원이든 R&D 임원이든 100명을 이끌든 10명을 이끌든 똑같은 문항으로 리더들을 평가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 리포트를 드려도 그래서 내가 뭘 하라는 거지? 라는 데서 좀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산업, 직무, 팀 구성 혹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진단 문항에 잘 녹일 수 있으면 피드백을 제공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첫 번째 화면은 피플 애널리티스트로서 제가 가장 많이 개입하는 영역인데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전문가의 관점이 필요한지를 고민을 해서 메인 에이전트 팀을 구성합니다. 에이전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를 두고 한 팀으로 구성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요. 크게 PM,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피드백 보고서를 만들어줄 AI 애널리스트 개발자, QA 개발자 이렇게 한 팀을 구성해 두고요. 기존에 일을 했던 방식처럼 벤치마킹 팀을 따로 굴리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벤치마킹 팀은 크게 4개의 에이전트로 따로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 리더십 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진단 방법을 써야 하지? 라고 하는 문헌 연구를 해주는 에이전트. 그리고 기존의 리더십 진단에서 맞춤형 그 리더십 진단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리더십 진단 문항이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데이터가 어떤지 그런 히스토리를 추적해줄 히스토리 가이드 에이전트. 그리고 UI UX를 담당해서 의견을 줄 UI UX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피드백 프로파일에 올려줄 데이터 시나리오 전문가. 이렇게 4명의 에이전트 팀을 두고 이 에이전트 팀이 통합 시나리오 회의를 해서 기획 초안을 뽑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챗GPT랑 1대1로 일하던 모습들이 익숙하시다라고 하면 저희 박사님 보여주시는 화면은 챗GPT가 몇 명이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시연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각 한 명 한 명의 연구자 혹은 뭐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킥오프 회의를 할 때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했던 것들을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주고받게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도 미리 계획을 해두는데요.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코드에서 가장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메인으로 삼고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필요할 때는 제미나이 모델을 쓸 수 있는 안티그래비티를 쓰고 기능이 쌓이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버그 또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요. 그럴 때는 챗GPT의 코덱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한 뒤에 이제 본격적인 에이전트 각각의 것들로 넘어가는데요. PM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맞춤형 진단이라고 했는데 리더의 어떤 특성에 맞는 문항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스키마라는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 이 사람이 어떤 직무에 있는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무엇인지를 기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맞춤형 문항을 생성하는 로직을 정의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저에게 보고를 해오면 제가 이것을 보고 이 부분은 좀 고쳐야겠다.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최종 컨펌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제가 이건 적절한지, 더 보완될 건 없는지, 누락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실제 업무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검수를 면밀하게 하고요. 백엔드 에이전트로 넘어가서는 크게 3가지 역할을 합니다. 공통 문항을 만드는 거, 그리고 맞춤형 문항을 만드는 거, 그걸 2개를 합치는 것인데요. 공통 문항은 기존에 있는 그 문항들을 지금 현재 구조에 맞게 제이슨 구조라고 해서 좀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앞서 리더의 특징에 맞게 만들어 놓았던 스키마에 따라 맞춤형 문항을 생성해내는 로직을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직 심리학자, 그러니까 이 문항을 실제로 만들어낼 때, 문항을 개발할 때 어떤 전문가의 관점이 들어가는지를 반영을 해서 전체 프롬프트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양쪽,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리더십 진단 문항과 새로 만들어낸 맞춤형 문항이 하나의 진단지로 통합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는 리더의 특성을 받을 수 있는 화면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진단 문항을 받을 때 구성원이나 리더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리더가 응답을 했을 때 리더분에게 어떤 식으로 점수를 집계하고 피드백을 해드릴지 로직을 짜고 피드백을 어떤 디자인으로 보여드릴지 같은 것들을 구조화합니다. 이것도 제가 굵직굵직한 요소들은 어느 정도 정의를 해서 주긴 했지만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클로드 코드에서 준 것을 가지고 제가 조금 다듬은 형태이고요. 그리고 리더십 맞춤형 진단이기 때문에 이 맞춤형 진단의 핵심은 이 리더에게 얼마나 적합한 문항이 만들어졌는가 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QA 그 에이전트를 두고 만들어진 문항이 얼마나 리더에게 적절한지 약간 표현이 이상한 문항이 섞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검수를 해주고 또 난이도가 어떤 사람에겐 높고 어떤 사람에겐 낮을 수 있으니 그걸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기준을 두고 이 기준을 넘어야
저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앞 단계로 돌려보내서 에이전트들이 다시 문항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끝을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벤치마킹 팀 에이전트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풀려고 했던 문제가 무엇이었고 계획했던 것이 무엇인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은 그 기준에 따라 봤을 때 적절하냐라는 것을 판단하게 하고 저에게 보고를 해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데모로 보니까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박사님처럼 이제 AI 에이전트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사실 각자 개별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수준이 워낙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뭔가 다른 업무에도 비슷하게 조금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좀 비슷한 사례 하나 좀 네.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도 7월 정도에 이제 MIT에서 My Virtual Advisory Board라는 걸 이제 네. 만들었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CEO분들께 요즘 여쭤보면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떤 프롬프트 넣으세요? 그러면 CEO님들께서 의외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스티브 잡스라면 지금 내 의사결정 어떻게 할 거야? 라는 프롬프트를 많이 넣어보시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연구진에서 어떤 걸 하냐면 그럴 바에는 그냥 전설적인 CEO와 리더들 13명을 팀으로 만들어보자. 스티브 잡스, 간디, 일론 머스크 같은 전설적인 CEO 13명을 만들어서 13명이 각각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가치, 성격 등을 구현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는 HRD 쪽에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서를 써야 한다라고 하면 교육 운영을 하는 사람의 의견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리더분들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의 의견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각의 사람들의 관점을 에이전트에게 주고 그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한 조합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복잡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한 업무부터 복잡한 업무까지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결과물이 도출이 된다면 그 이후의 단계는 조금 어떻게 거치면 될까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조금 문제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혼자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이제 팀으로 돌아가서 이걸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시스템을 만드는 팀이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10명, 15명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예로 들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다들 부품을 올리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제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어느 정도 완성된 무언가를 올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졌냐 아니냐를 떠나서 각자의 역할과 배치되는 무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팀의 성과나 팀의 전체 프로세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KPI는 이전의 역할 그대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 것을 받아줄 수도 없고 받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논의하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이제 데모의 시연처럼 이제 멀티 에이전트나 이런 AI 에이전트를 이제 HR 과정에서 활용을 할 때 박사님께서 직접 좀 느끼신 그런 팀 내 갈등 상황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전부터 그 AI를 배우고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확산을 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심리적인 저항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23년 말부터 24년 초 정도에 체감했던 거는 생성형 AI 너무 좋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업무 생산성이 정말 많이 올라가신다. 비효율적인 거 다 안 하셔도 되고 많이 줄어드신다 라고 했을 때 쓰기 싫어요. 내가 왜요? 막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저항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가 AI 리터러시 교육이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게 25년으로 넘으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5년쯤 되니까 AI를 쓰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같은 층 그리고 옆 부서 그리고 같은 팀에 AI를 잘 쓰는 사람이 그래도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럼 이걸 어디다가 끼워 넣으라는 거죠? 이거 그러면 이 초안 이거 누가 검토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막 프로세스에 대한 갈등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았고요. 또 지금은 제 최근에 이 주변 상황을 보면 AI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26년 넘어와서 AI를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이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쓰세요? 라고 보면 저처럼 멀티 에이전트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프롬프트 하나로 나는 AI를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똑같은 업무를 3시간 만에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어떤 업무를 반나절이 걸리고 한 사람은 어떤 업무를 아무것도 쓰지 않으니 이틀, 3일이 걸릴 수도 있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팀에서 누구 속도에 맞춰야 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팀 내 관계의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직마다, 팀마다, 회사마다 각각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은 아직 배우기 싫은데요? 그거 왜 배워야 돼요? 라는 구성원의 저항이 많은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모두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누구 속도에 따라가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조직도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모두가 쓰고 있는데 쓰는 속도가 달라졌을 때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좀 느끼는 그런 난항들에 따른 사례가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사례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런 사례들을 어떤 프레임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팀 성과를 풀어주는 명료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잠재 성과에서 프로세스 손실을 뺀 것이 바로 팀 성과라는 것인데요. 이건 사실 너무 유명하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AI 협업에 있어서 다시금 떠올려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 성과라는 건 팀원들이 각자 낼 수 있는 최대 역량의 합이고 그것은 AI가 개인의 생산성을 높여주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세스 손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이 협업 구조에 들어오면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속도의 차이, 그리고 갈등, 그리고 의사소통 실패 같은 것들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도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그 프로세스 손실이 생기면 전체 팀 성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손실은 저자의 실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피드백할 대상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팀원이 PPT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내일 임원께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럴 때 팀장이 팀원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빨간 펜을 해주면 그걸 고치고 다시 보고서를 작성할 텐데요. 팀장이 한 페이지를 보고 이거 이렇게 잡은 근거가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팀원이 이거 클로드한테 데이터 넣어서 그냥 뽑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팀장은 사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클로드한테 피드백을 해야 되나? 클로드한테 다시 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럼 팀원이 다시 해야 되나? 뭐 이걸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어색한 대화가 끊기는데요. 팀원도 본인이 검토하지 않은 것을 팀장이 물었을 때 AI가 그렇게 해줬는데요?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스스로 이게 왜 맞는지, 왜 아닌지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물이 어떻게 하든 AI를 넣으면 나오는데요. 그 결과물의 뒤에는 원래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뒤에다가 피드백을 주고 어떻게 다시 개선해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학습의 증발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이른바 삽질이라는 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그 비효율을 계속 없애다 보면 꼭 필요한 성장도 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케터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SQL 데이터를 많이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SQL 데이터에 에러가 나면 구글을 검색하고 에러를 찾기 위해서 읽어보고 고쳐보고 다시 읽어보고 고치고 안 되고 다시 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데이터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래서 이런 에러가 발생했구나 하는 학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들 경험을 하시겠지만 에러가 발생하면 그거 복사 붙여넣기 챗GPT에 나오면 정말 운이 좋으면 10초 만에도 해결이 되거든요. 엄청난 효율인데요. 만약에 3개월, 6개월 후에 같은 에러가 발생하면 어떨까요? 그분은 똑같이 그 에러를 고치지 못합니다. 결과는 얻어냈지만 이게 어떻게 에러가 발생했고 어떻게 에러를 고칠 수 있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비효율이라고 삭제하는 것 중에 일부는 어쩌면 한 개인이 그리고 주니어가 그리고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업무 장악력을 키우는 성장의 시간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삽질이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직접 해보는 시간을 없앰으로써 우리 조직에 AI가 없을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AI를 통해서 더 빨리, 더 쉽게는 배우지만 실상 이면의 원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게 아마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또 하나의 과업 같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전처리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삽질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강제 학습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도 AI한테 맡기려 하죠. 그럼 데이터 전처리라는 그 소위 말하는 삽질이라는 게 없어지는 건 좋지만
저는 배움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대화의 소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AI가 뭐든 물어보면 답을 해주기 때문에 동료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대답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초안을 만들 때 임원분들께서 어떤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지? 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각자 AI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초안을 다 만들어보고 그냥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응? 괜찮네? 하고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전이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너 어떻게 생각해? 이전에 어떤 경험이랑 연결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대화를 했을 것들이 이거 어때? 괜찮음?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팀 내에서 작동하는 그런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팀 내에서 각자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대상을 봐도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팀이 작동하는 것인데 AI가 무언가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그걸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팀이 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사라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들이 공중에 증발해버릴 수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엔트로픽에서 How AI is Transforming Work라는 연구를 보면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소셜 다이내믹이 줄어든다.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선배님한테 물어보려면 커피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커피 없이 그냥 클로드한테 물어보면 감정성도 없이 또 내가 멍청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저는 대화의 실종은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사실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팀 내에서 어떤 대화가 사라진다는 것은 팀이 팀으로 존재할 이유를 많이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AI와 협업을 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 개인은 빠르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전제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편협한 관점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큰 문제가 터져서야 너가 잘못됐었구나.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제 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좀 있다고. 개인의 내면에서 AI를 접하고 이런 협업이 이루어질 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까 사례들 좀 찾아봤는데요. 한 10년차 기획자, 조직에서 기획통으로 불리던 직원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통으로서 보고서를 굉장히 잘 쓴다라고 이야기를 듣던 직원이었는데요. 입사 1년차 이제 막 들어온 직원이 챗GPT로 보고서를 썼다며 달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30분 만에 이거 뽑았어요 라고 하면서 기획서 초안을 들고 왔는데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반나절 동안 진짜 진심을 다해서 썼어도 이거보다 못 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설쳤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저도 이 AI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한 번씩 체감하는데 와 이거 내가 대체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직업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쌓아왔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측면일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원래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통제감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즐거움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AI가 주는 대로 그것을 쓰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물만 취하게 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와 같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결과물을 내 이름으로 보고를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두 번은 편한데 내가 이 일을 통제하고 있다? 내가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무언가 처음 만들어내는 게 어려웠다면 지금은 워낙 이상한 것들도 많고 퀄리티가 낮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검증해야 되는 필요가 훨씬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0%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엄청 단축되었는데 퀄리티를 높이는 그 10%에 엄청난 시간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증 피로 같은 것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도 많이 하는 생각인데 AI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다 보면 이게 내 성과인가? 이건 AI가 만든 건가? 그러면 이건 배수정이 아니라 클로드라고 하고 드려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내 기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게 어렵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심리적 안정감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팀 내에서 아까 대화가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 몰라요. 그럼 보통 때 같았으면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요즘은 챗GPT 못 쓰나 보네? 그거 AI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왜 나한테 질문해? 라고 할까봐 기본적인 질문, 몰라서 한 질문처럼 보일까봐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도 진짜 일하면서 매일 느끼는 바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팀 차원에서의 그런 보이지 않는 손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느끼는 바, 요게 조금 장기적으로 쌓이면 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피드백도 안 되고 학습도 잘 안 되고 대화가 줄고 막 심리적 불안감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팀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에서 팀장이 이번 프로젝트는 1개월 동안 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한 팀원,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 팀원은 이거 AI 쓰면 3일이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조직 구조에서 팀장이 그렇게 선언했을 때 아닙니다. 3일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팀장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게 불편해서 말을 하지 않고 일단 있어 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3일 만에 할 수 있다고? 그럼 남은 시간에 다른 일을 더 해. 라고 하면서 보상 없는 업무가 더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잘 쓰는 사람은 3일 만에 할 수 있지만 1개월 일정에 맞춰서 조금씩 주차별로 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팀 내에 미묘한 불신이 남습니다. 보면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동료들이 보고 저 사람 다 끝내놓고 지금 조금씩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눈치를 채게 되고 그러면서 속도 격차가 서로 간의 불신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예시를 들어서 기획회의를 하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근 전에도 임원분들이 부르셔서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 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한 팀원이 저 어제 퇴근하면서 임원분께서 말씀하신 거 시안 5개 정도 뽑았는데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화면 공유를 시작하는데요. 다른 팀원들은 당연히 퇴근할 때 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빨리 만든 그 팀원은 어떻게 해서든 AI를 써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 것인데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5개나 있는데 뭘 더 못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멈추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5개를 만든 그 팀원은 왜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반응을 안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가 없던 사람들은 내가 뭔가 뒤처지고 있나? 라고 위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안이라는 거, 그러니까 5개를 만든 이 사람에게 초안과 아직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사람의 초안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AI를 쓰면 사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초안을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쓰는 사람에게 초안은 재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 쓰는 사람들은 백지부터 이걸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결과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보고서 초안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완성된 무언가를 의미하곤 합니다. 그래서 초안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서 한쪽에서는 왜 이걸 초안이라고 공유를 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아직 덜 된 건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굳이 완벽할 필요 있나? 5개 정도 다 같이 보고 그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초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AI를 잘 쓰는 사람은 5개를 병렬로 탐색을 하다가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일에 접근을 하고요. 한 사람은 하나를 쭉 발전시켜서 기존의 AI를 안 쓰면 하나를 쭉 발전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과 잘 쓰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누어 생각을 하면 초안을 만들어낸 방식도 그렇고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 속도 같은 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것이고요. 누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양쪽 다 열심히 본인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 협업의 박자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AI로 인해서 각자가 뭐 활용하는 정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 상황도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기술마다 뭔가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는 또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초기 단계, 과도기 단계에서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이게 꼭 AI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AI라는 것은 모든 업무에 모든 절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차이가 요 정도 났다라고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벌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AI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초안을 선택하는 방식부터 전체 정보를 탐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전반에 걸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은 프로젝트, 같은 회의, 같은 문서를 쓴다고 해도 모든 순간 서로 마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은 기획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보고서도 잘 쓰고 디자인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AI를 잘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같이 일해야 되지? 팀이 왜 존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인 차원으로 바라봤을 때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문성의 소위 말하는 장벽을 낮추는 게 AI라는 요 기술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수준 자체의 요구사항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마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지식의 저주라는 표현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측면이에요? AI를 많이 쓰게 된 사람들은 이미 숙련되어 버렸기 때문에 초심자의 관점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인데요. AI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성에 있어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엑셀 고수에게도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물으면 VLOOKUP 쓰고 뭐 인덱스 매치 쓰세요? 라고 하면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못 쓴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AI에서도 페르소나 설정해서 맥락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AI를 쓰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외국어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나 잘하고 있는 사람은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쉬운 말인데? 라고 생각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전문성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상황에서 리더 그리고 팀의 조직원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리더가 빨리 하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이거 맞나? 라고 검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팀 회의에서 사용된다면 그 표현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좀 순화시켜주는 역할, 공용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누군가 잘 쓰는 사람이 막 빨리 달리고 있으면 걔를 약간 뒤로 오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주고 중간 지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 AI 교육을 계속 보내는 그런 것들보다 지금 현재 우리 팀에서 넌 어떻게 쓰고 있어? 넌 어떻게 쓰고 있어? 어땠어? 어떤 지점에서 좋았어? 같은 것들을 묻고 서로 공유하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라운드 룰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는 AI가 하더라도 사람이 꼭 판단하고 내용을 적어서 우리 공유하자라든가 그런 그라운드 룰을 정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리더분들이 지금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뭐 AI라는 기술도 사실 리더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되게 낯선 기술이다 보니까 그것도 배워야 되고 또 실무도 챙겨야 되고 뭐 인사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이런 교통정리까지 좀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안 그래도 지금도 현실적으로 리더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뭐 리더 포비아 같은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새로운 역할이라기보다 기존에 하던 것을 방향을 좀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한 팀장이 이번 프로젝트 1개월간 할게요 라고 했다면 그 말에 덧붙여서 1개월간 하겠지만 우리는 AI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까요? 혹은 AI를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더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주셨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그 조직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팀원 입장에서는 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 리더가 잘 안 바뀌는 상황에서 팀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AI 시대의 팀워크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팀원들도 작지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 사례라든가 여러 사례들에서 AI를 활용해서 무언가 했을 때 이 부분은 AI가 한 거고 이 부분은 제가 한 거예요 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팀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AI를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알고 서로 기대하는 바가 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AI가 답을 아무리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동료에게 AI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AI로 얻을 수 없는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패한 경험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를 써봤는데 이게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서로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로 제가 굉장히 빨리 끝냈다고 하더라도 주변 동료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봐 주는 것.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팀 내에서 AI를 얼마나 더 많이 사용하냐에 집착하기보다는 팀 문화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전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제 다음 달 열리는 그 HR 익스체인지 컨퍼런스에서 또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AI 초안은 팀 내에서 검토를 거친다라는 그라운드 룰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뒷받침하는 팀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고 누가 뭘 결정해야 되고 뭘 먼저 봐야 되고 일이 어떤 순서로 흘러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AI 시대에 맞게 다시 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31일 코엑스에서 그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좀 자세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기회 되시면 꼭 이번 컨퍼런스 참석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